네, 우리가 이제 18강이 됐습니다. 사실 분야에 어떻게 행동 경제학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마지막 강좌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좌는 뭐냐면 climate change, 그죠? 기후 변화이죠. 그래서 지구가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날아다니고, 그죠? 그런데 빌딩도 있는데 그죠? 굴뚝 하나에서 지금 뭐 오염된 그런 매연이 나오기도 하고 나무도 있고, 이게 나무인가요? 나무가 죽었네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연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원입니다. 13주차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climate change, 기후변화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농촌 개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뭐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그런 소득 증대,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 봤어요. 그거하고 이제 그 행동경제학 간의 행동경제학이 시사해주는 그런 점들을 갖다 봤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이 분야별 이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 바로 뭐냐면 기후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농촌보다는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개발을 하여야 하는가를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유엔이 만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는 게 있죠. 그죠? S는 이제 그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런 17개의 그런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SDG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SDG S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돼 있어요. 그래서 17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빈곤을 갖다 타파해라. 그다음에 배고픈 사람 없애야 된다. Zero Hunger. 그죠? 그다음에 Good Health. 그죠? 건강함과 그다음에 이제 웰빙, 복지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여기 여기 젠더 이퀄리티, 뭐 교육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이 중에서 1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뭐 나머지 것들 다 관련돼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7번. 그죠? 7번이 뭐냐면은 이용 가능, 어포더블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에너지, 그죠? 클린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1번에 뭐가 있냐면 지속 가능한 도시,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가 11번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12번이 뭐냐면 소비에 관련해서 responsible, 즉 책임 있게 소비를 갖다 해야 된다. 프로덕션도 소비와 프로덕션, 소비와 생산이 책임 있게 responsible,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이 뭐냐면 climate action, 뭔가 액션을 취해라,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14번이 물 밑에 있는 뭐예요? 생명들을 갖다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life on land, 그랬죠. 그죠? 땅 위에 있는 그런 생명들을 갖다 또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까만색으로 박스 쳐놓은 게 이 유엔의 SDGs에서 특히 기후변화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농촌보다는 좀 더 우리가 넓혀서 지역, 더 넓혀서는 세계, 그죠? 그런 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번 장에서 기후 변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9장이죠.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게 뭐냐면 뭐 예를 갖다 하나 들고 있습니다. 심성 모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잘못된 심성 모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좀 예를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보고서의 그런 저자들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못된 심성 모형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갖다 안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성 모형, 잘못된 심성 모형이 오래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냐면 미국 개척 시대에 영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왔죠, 사람들이. 그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영국이 여기 있고, 그죠? 그다음 미국은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위도상으로 보면, 그죠? 영국하고 비슷한 데는 뉴펀들랜드, 이게 뭐냐면 새롭게 found, 찾아진 땅이에요. 그죠? 뉴파운드랜드예요. 근데 이제 이거 갖다 이제 발음할 때는 좀 빠르게 해서 뉴펀들랜드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국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거는 뉴펀들랜드.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추운 지역이죠. 캐나다가 여기 있고, 그죠? 그 위쪽, 한참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여기가 이제 어떤 데냐면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버먼트,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뉴햄피셔 6개 주를 갖다가 뉴 잉글랜드라고 그때 이제 붙였어요. 이런 거 갖다가 다 합쳐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버지니아가 있죠. 그죠? 여기 플로리다까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사람들이 신세계로 북미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같은 비슷한 위도에 있는 그런 그 지역들은 기후 또는 기온이 비슷할 것이다. 기후가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보면 여기 지금 런던이 있으니까 뉴펀들랜드 지역은 영국하고 기후가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뉴 잉글랜드 지역은 여기는 프랑스나 스페인, 여기는 온화한 데고 여기 약간 따뜻한 데고 여기 더운 데죠. 열대 지역이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역은 어떻다? 이게 프랑스나 더 밑에 내려가면 스페인, 이 정도는 스페인하고 비슷하니까 기후가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버지니아 밑으로 가면 여기는 엄청 더울 거야. 물론 이제 여기 뭐 플로리다 가면 덥긴 덥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신세계가 훨씬 더 추웠어요. 밑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영국이 있죠. 영국이 이게 대서양인데 대서양 기후 때문에 이게 온화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대륙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파란색이 이렇게 보이죠? 띠 같은 것이. 그죠? 여기는 엄청 춥거든요. 여기 북극이잖아요. 그죠? 북극에서 그 내려온 그런 그린란드가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에가 추운 지역인데 이 대서양 전체적으로는 좀 따뜻했지만은 신세계 쪽은 엄청 추웠어요. 이렇게. 근데 이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냐면 영국하고 비슷한 위도에 있는 뉴펀들랜드는 영국하고 기후가 비슷할 거야.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지역은 프랑스나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비슷할 거야. 그죠? 버지니아 밑에는 엄청 더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그런 심성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계속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사실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많이 죽었죠.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실이 아니다, 추웠다라는 증거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 심성 모형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20년, 그러니까 정착이 13년 지났음에도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 주민들은 여기 눈도 많이 오거든요. 주민들은 이게 뭐 모로코 스페인 쪽이니까 이거 올리브나무 잘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 추운 지역에, 그죠? 여기 보면 버지니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춥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 영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주민들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서는 스페인에서 잘 재배가 되는 올리브 같은 거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올리브 나무 및 열대 작물을 갖다 심으려 했대요. 여기 밑에는. 이 전에 열대가 아니고 이건 아열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북극 날씨인 뉴펀들랜드 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 불가능한데 계속 이쪽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 초기의 정착민들의 그런 정착민들은 결국 이제 북미 기후에 대한 그런 심성 모형을 조정을 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초기에 잘못된 심성 모형 때문에 경제적인 또는 인명적인 그런 손실은 막대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후에 대한 그런 심성 모형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최근에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의 그런 심성 모형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 활동이 기후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넘쳐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재앙이 기대가 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 이런 기후 변화를 갖다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및 이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증거로 2014년에 유엔의 IPCC, 이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즉 뭐냐면 기후 변화에 대한 정부 간 기구,
그죠? 패널에서 이제 평가 보고서 어세스먼트 리포트를 갖다 냈어요. 거길 갖다 보면 지구 표면이 지금같이 덮여진 적이 없고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북극, 그다음에 남극, 그다음에 높은 산에 있는 그런 그 만년설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이게 아까 우리가 위에서 캐나다 북쪽에 커다란 그런 섬이 있었잖아요. 대서양 위에. 그게 지금 우리가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린란드가 아니라 화이트란드죠. 그죠? 란드가 땅이고 그린이 녹색이니까.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그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더워지면 여기 좀 녹지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런 그린란드도 녹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주 원인이 뭐냐면 이 그 탄소 배출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세기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연안 도시, 그러니까 홍콩이나 뭐 인천 같은 연안 도시 및 섬들이 잠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고 변동이 더 심해질 것이고, 여러분들 뭐 최근에 경험해 보면 갑자기 추웠다가 계절에 맞지 않게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시원해졌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우 형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집중호우 엄청 내리고 갑자기, 그다음 비가 안 내리는 것은 가뭄이 심해져서 사막화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 IPCC의 그런 보고서를 보면. 그럼 왜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 명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바로 온실가스. 그죠? 이게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그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태양에서 그 이제 태양이 그 열이 우리나라까지 우리 지구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열로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지구에 부딪혔다가 반사가 돼서 사실은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대기라는 게 있죠, 지구는. 그죠? 이 대기가 지금 이런 이산화탄소나 이런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게 좀 더 두꺼워져 가지고 옛날보다 열을 갖다 가두는 그런 효과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온실처럼 이렇게 태양에서 온 그런 복사열들이 계속 닫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온실을 갖다 만들어내는 이 가스가 뭐가 있냐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그죠?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이라는 게 둘이라는 얘기고, 억스라는 게 이게 이제 옥시전, 그죠? 산소죠. 그래서 산소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CO2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메테인, 영어 발음은 메테인이고 우리는 그냥 메탄 그러죠. 그다음에 나이트러스, 그다음에 옥사이드, 이거 뭐냐면 아산화질소예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온실 가스가 돼서 이 온실의 그런 그 막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을 갖다 가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명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이게 뭐 CO2라고 그랬죠 아까. 이게 연료 소비, 그다음에 산림 황폐화. 왜냐하면 연료가 소비가 되면 탄소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이 그 나무가 사실은 탄소를 갖다 이게 흡수를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자기 몸 안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죠? 근데 나무가 없어지면 뭐예요? 탄소를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림 황폐화 된다는 얘기는 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연료 소비 등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기 중에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로서 온실 효과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도 강력한 그런 온실가스이지만 더 강력한 게 온실가스가 뭐냐면 바로 메탄하고 그 다음에 아산화질소,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라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오냐면 동물이나 사람이 트림하잖아요. 그럼 메탄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똥이나 오줌을 갖다가 싸면 거기서 이제 나이트러스 옥사이드, 아산화질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에서 또 이제 더 강력한 양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또 강력한 그런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80만 년 동안 최근처럼 온실가스 농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80만 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들리죠. 사실은 그 우주의 나이가 한 50억 년 됐고,
지구의 나이도 한 40억 년 됐어요. 그래서 80만 년이라는 게 아주 긴, 지구의 전체를 보면 긴 동안은 아니지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80만 년은 엄청 긴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나타나고 나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 농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옴으로써 인간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여러분들 뭐 단적인 예는 쓰나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해수면이 높아서 사람들이 뭐 저기 그 물에 잠기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폭풍 같은 게 더 강력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사, 그죠? 그 식량들을 갖다 생산해야 되는데 뭐 사막화되고 그러면 점점 이런 생존에 필요한 그런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존이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위험을 완화하거나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의 위협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죠? 전 세계에 이제 또 가해지고 있죠. 특히 대응 방안이 제한적인 개도국, 선진국은 대응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기후 변화의 주범이라고 얘기하는 온실가스를 이런 그 지금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산업혁명이나 경제 발전을 통해서 하면서 많이 배출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로 사실은 지금 고통받는 거는 개도국들이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개도국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제 발전, 이산화탄소나 이런 걸 갖다가 온실가스 배출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이 개도국들이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험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관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너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하려는 성질, 타성 이런 뜻이에요. 이 관성 세 가지 때문에 이게 대처를 갖다 못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연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 그죠? 계속 이제 이렇게 기후변화가 한번 진행이 되면 이게 속도가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자본에 내재된 관성. 이건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및 기관의 그런 습관, 행동. 이 세 가지 관성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세 가지 관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세히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그 자연환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은 뭐냐 하면 향후 100년간 온실가스가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되어도 생물학적, 지리학적 환류, 피드백, 그렇죠? 이게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 때문에 기온 및 해수면 등 기후 변화를 갖다 몇백 년 동안 증대시킬 것이다.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라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자본에 내재된 관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 그다음에 기계를 대체하는데 막대한 투자와 사회적,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여름 되면은 에어컨 막 켜고 싶고 겨울 되면은 보일러 막 돌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게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쪽으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및 기관의 습관 및 행동입니다. 산업화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몬다든지 안락한 실내에서 근무한다든지 메탄을 발생시키는 축산물을 갖다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이미 적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다음에 제도적인 차원이고, 그죠? 밑에는 이제 개인 및 기관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탄소 유발 행동은 개도국 사람들도 이제 선망하는 것들이죠. 농민들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생산을 하고 있고 비료를 갖다가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다음에 제초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살충제 같은 걸 갖다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죠? 그다음에 땅도 깊게 갈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단기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니까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농업 행태를 갖다 보이고 또 가구들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업자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들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연료 보조금
갖다 주고, 그죠? 더 연료를 갖다 더 많이 쓰게 하는 거죠. 정부들도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 또는 세수 감소를 갖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그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를 갖다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개도국들한테 그 기후 변화에 좀 협조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에너지를 갖다 적게 써라라는 얘기고,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은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네들은 에너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서 그 온실가스 발생시켜서 기후 변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한테 야,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각하니 우리 동참해라 하는 얘기 뭐냐면,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발전하지 말라는 얘기야. 니네들은 그렇게 에너지 막 써가지고 발전한 다음에 이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들도 에너지를 갖다 적게 써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라고 얘기하는 거는 경제가 침체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세금 수입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갖다 이제 정부들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장 9장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관성, 특히 이제 개인 및 기관의 습관,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뭐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9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거를 갖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세 번째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자동적 사고, think automatically, 그다음에 인지적인 착각, illusion, 심성 모형, 사회 규범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탄소 배출세, 그죠? 그다음에 탄소 저감의 소유권, 그다음에 경제적 유인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외에도 이런 경제적인 유인책 같은 것 이외에도 심리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그런 행동 습관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또한 그 사회적 규범을 작동시키기, 그다음에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소통 전략도 우리가 언급하게 될 겁니다. 즉 심리적, 사회적 분야의 역할은 대중들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지지하게 확신시키고 탄소 가격 제와 같은 효과적인 경제적 도구를 정부가 도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금 전에 이런 기후 변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관성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세 번째 개인 및 기관의 그런 습관 및 행동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히 세 번째에 관련해서 그런 이런 개인들과 기관들의 그런 인지적인 장애물, 기후 변화에 대응 행동을 갖다가 저해하는 그런 인지적 장애물이 뭐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편향이에요. 편향. 이 편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후는 이 특정 지역에 장기간 30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상 조건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 기온이라든지 그 강우 변화 등의 이런 장기적인 변화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후 변화와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시스템 1이 이제 자동적 연상적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를 심도 있는 분석적 사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2를 갖다 이용하는 사고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후 변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가 이제 30년 이제 이동 평균, 그죠? 이걸 갖다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기후 변화는 개인적 기억이나 대화, 이건 사실 단기적인 거거든요. 30년 전의 일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기억이나 대화보다는 장기 자료 및 컴퓨터 모델로 추적해서 추적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그 위에 이제 GIF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를 갖다가 1950년부터 2013년까지 얼마나 이게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는지 점점 빨간색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이런 것들 통해서 장기적인 그런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갖다 추적하는 것이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적인 사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신적인 지름길, 멘탈 쇼크컷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단순화해서
기후 변화와 그 위험을 갖다 평가한다고 합니다. 즉 편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편향. 그죠?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름길, 휴리스틱, 그죠? 를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위험, 기후 변화와 그 위험을 갖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용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들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뭐냐면 기업으로부터 추출이 쉬운 그런 최근 사건 또는 새롭게 구성된 사건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건을 갖다 판단하는 경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가용성 휴리스틱을 갖다 활용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설문하기 일주일 전 여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기온이 약 3.1 페런하이트, 이게 이제 서양에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쓰는 그런 온도 단위죠. 이게 섭씨로 하면은 한 1.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셀시어스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여름에 이 온도가 더워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그럴 때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답하는 확률이 1%포인트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거의 연령 교육의 효과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이 최근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면 기후 변화가 심각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소신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그죠? 또 최근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갖다 개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개인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후 변화의 지표가 되지만, 이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30년이나 걸려야지 그거 갖다가 이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지 사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심성 모형을 바꾸는데, 아까 우리 영국의 이주민들이 오랫동안 그 뉴펀들랜드가 영국의 기후하고 비슷하다라는 심성 모형을 갖다가 오랫동안 지속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86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성 모형,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심성 모형을 바꾸는데 86년이나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너무 늦다는 거죠. 86년이나 걸려서 심성 모형이 바뀌기를 갖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하는 그런 인지적 장애물로서 첫 번째 우리가 인간들의 그런 편향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문화적 세계관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견해의 형성, 그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우호적인 그런 견해를 갖다 형성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문화적 세계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보를 사회적 네트워크와 선호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을 해요. 그죠? 남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중매체, TV 같은 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메시지에 의존하게 된다. 그죠? 역시 이제 기후변화의 증거 및 정보 취득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그 다음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갖다 활용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용이할 수도 있다, 쉬워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계층 및 공평성, 공정성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지지 수준이 더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의 기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기온변화보다는 지난 몇 년간 기온변화에 대한 인식 등 위험을 인식하는 세계관이 더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의 기대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해를 갖다 하나씩 다 시키기보다는 뭐예요? 세계관을 바꾸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력을 세계를 이해하는데 사용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그룹과 연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갖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과 그 그룹이 자기를 갖다 인정해주길 바라는
연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합리적 사고력을 갖다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이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표현적 합리성, expressive ration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진짜 세계를 갖다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기보다도 합리성을 갖다가 자신이 속한 그룹과 연대하기 위해서 이 합리성을 갖다가 이제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적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미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잘 설명된 그런 정보를 갖다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이걸 통해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갖다 야기하고 대응 행동을 갖다 유발시킬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바꾸려고 해야 되고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다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복잡한 현상이고 이게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사실을 갖다가 그런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갖다 많이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꼭 그런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본 것 같은 관점, 그러니까 과학적인 소통 논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scientific communication thesis라는 과학적 소통 논점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의 위험 인식은 산술 능력, numeracy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및 과학적 이해도, 그죠? 과학적 scientific literacy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과학적 이해도가 높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과학적 이해도가 낮아지는, 그죠?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과학적 이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능력이 높은 이쪽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학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계산 능력이 높아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죠? 라고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과연 그럴까? 그죠? 실제로 보니까 실제 위험에 대한 반응은 정치적인 성향, 세계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예측이고 실제는 어떠냐면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했대요.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 안전, 번영에 얼마나 큰 위험을 주는가라는 그런 질문하고 반응을 갖다 봤어요. 연구에서. 또한 이제 산술 능력, 그다음에 과학적 이해도를 갖다가 많은 이제 질문들로 측정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정치적 세계관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동등주의하고 효용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효용주의는 어떤 거냐면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질서가 잡혀 있고 이미 다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주의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정부는 뭐예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런 보수주의자들의 성향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동등주의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제 동조하는 그런 집단들이 이 동등주의를 갖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평성, 비차별 등을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동등주의자들입니다. 개인주의, 뭐 효용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가 이제 한 그룹이 있고 동등주의, 집단주의,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집단주의, 동등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룹으로서는 개인주의, 계층주의,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 질서가 이미 잡혀 있다 계층에 따라서. 그다음에 효용주의가 한 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세계관이 달라지는지 세계관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지를 갖다 본 거예요. 그렇죠?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까 본 대로 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집단주의하고 동등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 이해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산술 능력이 증가하면 이런 위험을 갖다가 더 높게 인식을 했대요. 반면에 개인주의, 계층주의 또는 효용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과학적 이해도나 그런 산술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 인식이 낮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성향을 보인 그룹들, 여기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hierarchical individualist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과학적 이해도가 증가하면 위험을 낮게 인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트럼프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최근에는 그 보수주의자죠. 이번에 이제 곧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산소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이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뭐 기후 변화 협업도 탈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동등주의적인 성향의 그룹들은 여기 이제 이겔리테리안 커뮤니테리안이라고 이랬는데 그런 동등주의인 그런 공동체를 갖다 추구하는 사람들, 그 아주 왼쪽 끝에는 이제 공산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학적 이해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위험의 인식이, 그러니까 그 위험이 높다고 인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주의 성향의 그룹이 왜 이러냐?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을 방어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죠? 그룹에 대한 충성도에 반하여, 즉 집단 충성도 없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죠, 그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룹에 지금 본 것처럼 그룹의 성향, 이게 이제 동등주의냐 집단주의냐, 아니면 이제 집단주의 동등주의, 집단주의 또는 동등주의냐, 아니면은 개인주의, 계층주의, 효용주의냐에 따라서 그룹의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 그다음에 언어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응 태도가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이그 세계관 또는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본 게 그 효용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집단의 그런 성향을 가진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잘 반응을 갖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런 그 해석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갖다가 위험을 갖다 낮게 이제 인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동등주의자들은 잘 반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효용주의, 이 보수주의자들에 있어서 잘 그 인식을 갖다 낮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향을,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그 메시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달되는 언어,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런 세금이라는 단어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개선 효과가 낮은 그런 저렴한 그런 대응책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를 갖다 들으면, 그죠? 그러니까 저렴하지만 환경 개선 효과가 낮은, 그죠? 그런 대응책을 갖다 더 선호하거나 집중하게 되는데, 이 기후 변화의 부정적 효과의 그런 효과를 갖다 상쇄시키는 그런 상쇄라는 단어에는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표현이 세금이냐 아니면 상세냐에 따라서 이 표현 방법에 따른 건 개인주의자들의 성향, 행동이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포장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해도 이런 개인주의자, 효용주의자, 자유주의자들한테는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한 여론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최근에 그 개도국에서 홍역이나 볼거리, 멈스라고 얘기하는데 풍진, 루벨라,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확신시키기 위해서 정보, 자료, 영상, 경험담을 갖다 제공을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요. 이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부모들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면 개도국에서 아무리 정보를 갖다 제공해도 아이들을 백신 접종을 갖다 시키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 개인, 효용, 보수주의 사람들이 이런 친환경적 상품이라고 이제 표시된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전구를 갖다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적게 이렇게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상품을 더 적게 구입한다는 그런 사례가 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적인 소통, 그죠? 은 부메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갖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와 같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친환경적이다 얘기했는데 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죠? 이는 사람들이 통상적인 그런 사회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강조하여 기대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에서 봤던 것처럼 기후변화 대응도가 저조하다라고 강조를 하면 그래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덜 지지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세계관,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그 대중 매체도 이 사회적 문제를 갖다 어떻게 그리고 있냐에 영향을 갖다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임이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그 빈곤 저감 정책에 대해서 대중 매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갖다 예를 갖다 들고 있는데 특정 개인들의 초점을 맞춰 빈곤 사례를 갖다 다루면 사람들은 빈곤은 그들 자신이 초래했다. 내가 할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빈곤 대응 정책을 주제로 다루면 그러면 정부가 빈곤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지지를 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규범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대중 매체를 갖다 이용해서 홍보하는 방법인데 이 대상을 갖다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에너지 소비를 탄소 배출하고 연계한 메시지에 잘 반응하고 중산층 가구들은 에너지 소비 비용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에 더 잘 반응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죠. 대상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프레임을 갖다 가져가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느냐도 어떻게 프레임을 갖다 잡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사례로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멜라네시아 이게 이제 멜라가 까맣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을 갖다 멜라네시아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흑인같이 생긴 그런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다음에 사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방인데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건축 양식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건축 양식이 그런 지배적인 지역을 갖다 사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은 그 기상이 클라이밋이라는 것이 기후라는 것이 선한 인간 행동에 대한 신의 보상이다 또는 나쁜 인간 행동에 대한 신의 벌이다라고 믿는데요. 그죠? 칼라리산 이게 이제 그 남아프리카 원시 부족인데 뭐 이누이트 북극의 원주민이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토착민들도 이런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인간 행동의 그런 기생에 대한 영향 관련 이야기들은 이제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갖다 유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의 행동을 저해하는 인지적 장애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그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확률 해석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그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인지적인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그 조건부 확률을 갖다 사람들이 잘 계산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병이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 뭐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갖다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이거 갖다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건부 확률을 갖다가 잘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특정 장소나 풍경, 주목할 만한 이유 등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버키나 파소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아프리카의 내륙국이에요. 조그만 나라인데 여기에 중앙 고원에 거주하는 노인 및 생계형 농민, subsistence farmer라고 얘기를 하죠. 생계형,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만 겨우 해서 생산해서 먹는 그런 농민들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강우가 감소하고 있으며
가물은 해가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갖다 인식하고 있었대요. 그 중에 이제 한 노인의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전 같지 않아요. 가뭄이요. 독립 전에는 10월까지 비에 의존하여 스스로 재배해서 수확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수수 재배가 안 돼요. 이 수수가 사실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데 건조하고 기온이 높은 그런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빨리 생산이 가능한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기도 하고 사료로 쓰는데 이게 밀렛, 그죠? 이게 수수 기장이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비가 안 와서 이것마저도 건조한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수수마저도 이게 재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수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비가 덜 와서 다른 작물을 재배해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한 경우 다행히 훈련을 갖다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대응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해인데 이건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더 가물어져서 옥수수를 갖다 생산이 어려워져서 이제 수수로 전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농민들이 아주 극적인 상황에 도래하지 않는 한 그런 기상 예보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밑에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강우 예보입니다. 예보, 그죠? Forecast rainfall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비가 오는 게 300mm에서 한 625mm 1년에,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상 이하가 뭐냐면 하나도 안 오거나 300mm 이하로 나오는 비가 오는 경우가 이제 비정상,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는 정상적이지 않게 비가 적게 오는 경우. 그다음에 625mm 이상이 뭐냐면 정상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설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를 재배할 것이냐, 옥수수를 재배할 것이냐, 비가 이렇게 예보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보는 지금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A, B, C, D, E가 있는데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이제 올 때 위에 이 연두색은 뭐냐면 비가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 오면 수수를 갖다 재배할 수 있는 거고, 비가 더 많이 와야지 재배할 수 있는 옥수수는 비가 이 정도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는 와줘야 그래야지만 이제 옥수수를 갖다 재배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만약 이거라면 D라면 이거는 뭐냐면 625mm 전후로 비가 많이 꽤 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밀렛, 그러니까 기장은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unlikely.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범위로 이제 기상이 강우가 예보가 되었다면 옥수수는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래요. 그런 거고, 이게 D가 바로 그런 기상 예보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옥수수는 비가 너무 안 오기 때문에 못 짓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그 다음에 기장, 그죠? 수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예보의 그런 범위예요. 그래서 B일 때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옥수수 재배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문제는 뭐냐면, B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수수를 갖다 재배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수의 재배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옥수수 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상 예보가 B인 경우에도 그냥 난 계속 옥수수를 갖다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는 뭐냐면 C는 뭐냐면 둘 다 재배가 가능한 그런 범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D하고 B하고 이 계절적 강우 예측이 차이가 사실은 이게 다른 건데, B가 굉장히 이거는 정상 이상으로 오는 게 섞여 있고, 여기는 이제 정상 이하로 오는 것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것인데, 그런 다른 예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차이를 갖다 몰랐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B하고 D 같은 경우에 옥수수와 수수를 모두 재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부분이 지금 겹치잖아요. 지금 둘 다 수수도 옥수수도 재배할 수 있는 그 강우량이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수수를 재배하지 않고 옥수수를 계속 재배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사실,
둘 다 재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에 초점을 갖다가 꽂혀서 이 계속해서 옥수수를 갖다 재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갖다 하는 그런 것에 실패했다. 작물을 갖다 전환하는 것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를 갖다 좀 더 설명을 하면 농민들은 B 범위의 그 전체에서 수수를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으나 D에서는 거의 그 수수 재배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초점을 갖다 두지 않은 거예요. 옥수수는 D에서 재배 가능하지만 B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 농민들은 기상 예보가 확실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B하고 D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들의 인지 과정은 이 자동적 시스템 1이라고 그랬죠. 시스템 1.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 2로 대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두 시스템을 모두 활용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건부 확률 특히,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런 특정적인 사례, 예를 파란 지붕 택시의 15%가 사고를 일으킨다라는 정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전반적인 그런 기본 사실, 예를 들어서 시내 15%가 파란 지붕 택시이다라는 사실을 갖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파란색에 꽂히는 거죠. 그죠? 이런 시스템 1이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여 택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때 작동되기 때문이에요. 즉 사고와 관련 없는 정보를 접할 때 파란색, 예를 들어서 시스템 1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 활용해서 기후변화 예측에 그런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바브웨 농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의 그런 축구 경기를 갖다 비유해서 활용하는 그런 예를 갖다 들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짐바브웨 이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승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하고 엘니뇨, 이게 이제 멕시코, 이게 스페인어죠. 꼬마 어린아이란 얘기인데 남자아이,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갖다 엘니뇨라고 얘기합니다. 더 보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엘니뇨가 이제 이게 그 멕시코 만 쪽에 그 서쪽 해안에 그런 태평양 쪽에 그런 그 수온이 높아져서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 엘니뇨가 우기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갖다 물어봤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간다 농민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의 그런 성별을 예측하기 예를 활용해서 그런 정부 기상 예보의 그런 확률 분포를 갖다 이해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도움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다 활용해서 뭐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 축구 경기를 갖다 이제 비유로 사용해서 기후 변화를 갖다 이해시킨다는 거죠. 우간다도 역시 신생아 성별을 갖다 예측하는 그런 예를 활용해서 기후 변화의 확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해시키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확률이나 아니면 숫자에 대해서 우리 뭐 충북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해를 갖다 하고 있지만, 내가 방문한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농민들, 특히 여성 농민들이 숫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뭐 말은 하는데 소통은 되는데 당연히 이제 문해력, 뭐 읽고 쓰는 능력은 없고, 그죠? 숫자에 대해서도 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 중에서 얼마를 팔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당황해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우간다 공무원이 나뭇가지를 갖다 한 10개 정도 꺾더라고요. 조그맣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땅바닥에 딱 놓으면서, 야, 이게 네가 다 생산한 거야. 여기에서 얼만큼이나 너 저기 갖다 파냐? 라고 하니까 그 여자 농민이 주섬주섬 가더니 한 서너 개를 갖다 이렇게 줍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개도국에 가면 숫자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이 확률을 갖다가 이제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짐바브웨라든가 우간다의 사례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 다른, 그죠? 이런 맥락이 있는 그런 상황을 갖다 설정을 해서, 그래서 확률을 갖다 이해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확률을 갖다 이해시키고 그걸 갖다 이제 기후 변화에 적용을 해서
기후 변화의 그런 확률을 갖다 이해시킨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를 갖다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미지, 맥락이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흔한 경험의 그런 비유를 갖다 활용해서 이런 기후 변화의 상대적 빈도, 강우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상대적 빈도 및 조건부 확률을 갖다 이해시켜야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대응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그 기후 변화 대응 행동을 저해하는 인지적 장애물이 뭐냐면 사람들은 미래를 멀게 느끼고 위험은 감성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대응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을 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 변화와 같은 먼 미래의 위험은 할인, 디스카운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행동의 정도는 인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과정에도 의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위험 또는 위험의 느낌은 행동 전반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위험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위험을 확률보다는 감정적인 느낌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느낌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등의 그런 위험 인식, 정책 지지 이런 것들이 경험, 감정, 이미지, 가치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제 뭐 이게 좀 자극을 갖다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성공 가능성을 갖다 과장한다든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서 너무 어둡게 보게 가능성이 없게 보게 하는 것 이것들은 너무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 효능감, 셀프 이피커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이게 자체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들을 갖다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과장하거나 성공을 너무 과장하거나 실패를 너무 과장을 하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의 그런 자기 효능감이 저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동기가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유는 뭐냐면 고민에 투입 가능한 그런 인지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그런 투입이 가능한 인지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예는 첫 번째 예는 뭐냐면 미국의 예인데 그 세계 재정 위기가 도래하니까 기후 변화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았던 사람의 비중이 2년간에 47%에서 35% 급감을 했대요. 그죠? 다른 데에 신경을 쓰니까 기후 변화를 갖다가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신경을 갖다 덜 쓰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는 뭐냐면 아르헨티나 예인데 지구 온난화 문제에 이제 대응하게 하자 정치 상황에 신경을 갖다 덜 쓰게 되었대요. 또한 이들은 그런 생산 방식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긴 했지만 한계 변화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대요. 마치 지구 온난화 걱정을 갖다 덜어버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한계까지 행동을 하고 문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바라는 것 같았다. 이제 지금 뭐냐면 사람들은 이 고민에 투입 가능한 인지 자원이 한정적인 것이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갖다 사람들이 이 감정적으로 느낀다라는 거 이외에 또 그 기후 변화 대응을 어렵게 하는 다른 도전이 뭐가 있냐면 기후 변화를 둘러싼 그런 모호하고 정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죠. 사람들은 이 크기를 알 수 없는 모호한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갖다 회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호성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의 예를 갖다 들고 있는데 커피 농민의 그런 심각한 위험 기피 사례를 갖다 발견을 했대요. 또한 그 기후변화 위험의 그런 모호성에 직면할 때 모호성을 잘 파악하여 서로가 확실한 그런 농민들의 위험을 감수하는 비율이 감수하지 않는 비율보다 2배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 모호성이 있으니까 그런 그 위험을 갖다 감수하는 비율이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즉 알려진 위험만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많은 적응하는 그런 대응을 갖다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항상 위험에 직면하면은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건 아니다. 반대를 갖다 들고 있어요. 또 다른 도전은 뭐냐면 통상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없는 지구적인 비극으로 프레이밍을 갖다 하면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기 효능감, 아까 얘기했던 셀프 이피커시가 낮아지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어서 행동을 갖다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즉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문제라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의 대응을 갖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중매체,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 등을 갖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화나 시청각 그런 교육은 그 견해의 변화를 갖다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지구적 문제, 소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다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술과 이미지가 이제 동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로스앤젤레스하고 뉴욕을 포함한 그런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지향적 태풍으로 파괴되고 빙하기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영화를 갖다 보면. 그 영화 개봉과 동시에 이제 실험이 행해졌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과학적인 오류가 많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한 사람 중에서 49%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높였다라고 답을 했고 1%만이 덜 걱정하게 되었다. 이거 좀 장난친 것 같아요. 답을 갖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영화, 그다음에 이미지를 갖다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다 갖도록 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스토리에 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락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뭐 고구마를 팔아도 고구마의 스토리를 갖다 추가하면 더 잘 팔리는 거하고 마케팅에서 유사한 그런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소통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험 인식 및 정책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웅이 또 등장을 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의 연구를 보면 이야기 형식, 뭐 상황이라든가 등장인물, 영웅과 악당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치관이 또 얘기가 되고 이런 이야기 형식의 그런 기후변화 정보에 사람들이 잘 반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영웅이 선호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 선호했다고 해요. 따라서 이야기를 통한 그런 명시적인 가치관의 제시, 문화적 상징주의, 그 다음에 뭐 개인 및 집단의 그런 영웅과 연계 등이 기존 대중매체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소통 전략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사람들이 실제로 행동하는지 하게 만드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그 영국의 시청자 연구를 갖다가 통해서 보면 이 기후변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The Age of Stupid 이라는 건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2055년에 살면서 기후변화에 의한 그런 어려움들을 갖다 겪고 있었던 사람인데 옛날에 이제 그 영화를 갖다 보면서 우리가 왜 저 때는 2000년대 초에는 행동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되었나라고 이제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갖다 시청하게 한 후에 사람들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죠? 역시 뭐 행동의 선택의지, 뭐 sense of agency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sense of agency.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self efficacy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다 sense of agency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나는 지금 여기서 행동의 선택 의지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sense of agency가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및 또 동기가 이 영화를 보고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주 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효과가 사라짐을 갖다 확인했대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화나 대중매체를 정치적인 사회적 집단이 아닌 개인적으로 영화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의견이 조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즉 무형이 아닌 유형의 실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회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지만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그런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해야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지적인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들은 공정성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협상이, 왜냐면 이게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같이 이제 공동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컬렉티브 액션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탄소 배출 저감 협정, 뭐 프로토콜, 뭐 도쿄, 뭐 교토 프로토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교토 협정서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탈퇴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원하지만 자기 나라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인정체를 갖다 원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일부 국가들은 기후 변화 완화보다도, 그러니까 기후 변화 자체를 갖다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거기에 그냥 그건 놔두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적응에 초점을 갖다 맞추는 경우는 혜택이 자국에게 돌아가지만, 완화에 초점을 맞추면 약속을 안 지킨 나라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완화보다는, 기후변화 완화보다는 거기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갖다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탄소 배출 저감 비용과 혜택이 골고루 배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지금 뭐 중국 사람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하고 지금 서로 지금 이 장기판에서 지금 이 기후변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혜택이, 비용과 혜택이 골고루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도국 및 빈곤한 그런 공동체들은 기후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저탄소 경제로 이전할 때 감당해야 될 비용이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국가 간의 조정이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세대 간의 조정이 어려워요. 현재 희생에도 미래 정치 지도자가 반대로 움직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 지도자는 움직여야 하니까. 이에 더하여 작동하는 그런 국가 간의 그 협정이 또 필요하고, 인포서블한 그런 약속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협정, 국가 간의 협정,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동의가 또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이제 공정성의 원칙은, 페어하다는 얘기는 국가 간, 사회 집단 간, 개인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요. 즉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의 짐을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는 매우 다양한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대로 비용을 갖다 분담해야 된다. 이건 이제 효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이고, 동등주의적인 입장은 한 명당 배출권을 갖다 골고루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소득 수준대로 분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이제 효용주의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동일한 비율로 저감을 해야 된다. 이건 동등주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감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그죠? 따라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시각이 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런 장애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더해서 그 공정성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갖다 정하는 노력은 자신의 이해에 맞아떨어지는 공정성 원칙을 선택하려는 인간의 편향, 그죠? self-serving bias, 인간의 편향, 그죠? 자기 자신을 갖다 서브하는, 좋게 해주는 그런 편향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그래서 국제회의 협상에서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분배의 정의를 갖다 주장을 하죠. 근데 다른 연구를 갖다 보면 중국과 미국 학생들이 공정한 분배 원칙에 도출했지만, 실제로 중국과 미국 간의 분배를 갖다 실제로 해보자라고 하니까 다른 시각을 또 드러냈대요. 원칙에 동의했지만 실제로 하자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들이 공정성 원칙에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도 실제 분배를 갖다 결정할 때에는 사회적 충성 또는 심성 모형이 도덕적 사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지도 않을 그런 자국민에 대한 충성에 어떠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저변에 흐를까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자국민에 충성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에요. 즉 합리적 사고로 자국민에게 우선순위를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호혜주의에 대한 그런 믿음 때문에 이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 대응 행동을 저해하는 그런 인지적 장애물을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일곱 번째가 뭐냐면
민주주의적인 규칙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입법 관련 입법을 갖다 하면 조건부 협력을 갖다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게 없으면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건부 협력자들, 남이 하면 나도 한다. 그죠? 그런 협력자들이라는 걸 갖다 봤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맥락에서 보면 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협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즉 자원을 갖다 보존하기 위한 그런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를 갖다가 이제 돈을 갖다 내게 했어요. 컨트리뷰션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이런 그 투표 없이, 그러니까 이 투표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원 보존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그걸 갖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표예요. 할지 말지를 갖다 이제 투표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그룹은 이제 그런 투표가 없었고 두 번째 그룹은 이 투표를 갖다 하고 투표 결과를 갖다 강제로 따르게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 보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참가자 중 일부라도 몇 명이라도 자원 보존을 갖다 하지 않겠다라는 걸 갖다 알고 있으면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협력, 즉 민주적 투표로 강제하게 하면, 즉 투표 결과 이 자원을 갖다 보존해야 된다, 기후변화 대응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같은 이제 사람들이 따르게 하면 이 그 자원이 지금 보면 보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강제력이 없는 경우, 즉 이 그 투표를 갖다 하지 않는 경우고 밑에 거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강제력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투표가 없을 때는 뭐 지금 이게 한 5%, 7% 정도 되겠네요. 7% 정도가 이제 이런 자원이 보존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투표를 통해서 강제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면 그럼 100% 그죠? 사람들이 다 이제 보존하겠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원 보존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소수를 벌 주는 것이 가능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협력하게 된다. 그죠? 오른쪽 위에 그림이죠. 또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협력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협력적으로 나오게 되면, 즉 이제 보팅을 하게 되면 그 투표를 하게 되면 공유된 자원에 더 많이 기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기여를 갖다 한 사람들의 그런 그 퍼센티지 비중을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을 갖다가 그 강제하게 하는 그런 그 투표가 그걸 결정하는 투표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니까 없을 때는 지금 이제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거의 뭐 지금 70% 정도 되고, 그죠? 그다음에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30%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 강제하게 하는 그런 투표를 갖다 하게 하니까 기여하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지금 거의 뭐 90% 가까이 올라가고 기여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한 10%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죠? 즉 민주적인 투표가 조건부 협력자들을 갖다가 더 참여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투표를 통해서 자원의 그런 지속 가능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의를 보면 조건부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뭐 투표 같은 거, 그죠? 이런 그런 그 사람들끼리 합의를 해서 그거 갖다 이제 법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입법을 하거나 규칙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갖다가 대의를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자원을 갖다 보존시키게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도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조건부 협력, 그 다음에 민주주의 법칙, 그 다음에 규칙을 제정하고 또 입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이게 그 실험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부 협력, 이러한 조건부 협력은 국제법 및 국제기구에서도 이제 활용돼서 증진될 수가 있다. 이런 그 협력을 갖다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의 국제법이 강제 집행 수단이 없죠. 그렇지만 지구 전체의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의미를 갖다가 표현하고 이에 집중하게 된다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어서 집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 뭐 집행이 안 된다면 비용이 어차피 들지 않을 것이라면 그럼 어차피 안 될 거 하면서 그거 해주지 뭐 사인해주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명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서명에 주저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협정에 따르지 않으면 비용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그런 다자간 또는 양자 간의 협정은 시민사회 그걸 갖다 만들어 놓으면 협정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 뭐 NGO나 법정 그죠? 법정 등에서 법정 등을 갖다 통해서 국내 그런 행동가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부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그 민주주의적인 그런 규정을 갖다 만든다 조성한다든가 입법을 한다든가 한다는 것이 이런 조건부 협력을 갖다 통해서 그런 기후 변화 대응 그런 자원을 갖다 보존하는 그런 행동을 갖다 사람들이 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참여 자체가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국제기구에 가입한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다고 해요. 물론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그런 그 장애물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갖다 봤고 어떻게 이제 그 장애물들을 갖다 극복할 것인지를 갖다가 쭉 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러한 그 보존 동기를 갖다 유발시켜서 그런 그 심리적, 사회적으로는 통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걸 통해서 보존 동기를 갖다 유발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게 만드는 그러한 대응 정책 또는 사업을 갖다가 예를 갖다 들어서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켜서 소비를 갖다 줄이는 거예요. 자원 소비를 갖다가 낭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예인데 2011년에 이웃하고 비교한 그런 가정 에너지 소비 현황을 갖다 알리기를 했대요. 이거는 오른쪽에는 이제 한국의 예인데 여러분들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생활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소비 현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지출 요구서를 갖다 받았을 거예요. 보면 여기 지금 0이 이제 보통 평균 가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0%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가구에 비교해서 그만큼 더 많이 에너지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평균 대비 63% 많이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연별로 월별로 이렇게 이제 얼마를 썼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안내문과 같이 이제 그 요번 달에는 얼마 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지출 요구서를 갖다 보내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각 가정에 그러한 그 에너지 소비 현황을 갖다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평균적으로 한 2% 정도 에너지 소비가 즉시 감소가 됐대요. 이게 이제 가격을 갖다가 11%에서 한 20%까지 올리는 효과가 하고 동등한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2주 이내에 초기에 그런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이 저하가 됐다고 해요. 그죠? 장기적인 효과는 뭐였냐면 계속 그 정책을 갖다 지속을 했더니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예를 들어서 뭐 불필요한 그런 불을 끈다든지 뭐 그 콘센트에서 그 전기를 갖다 이렇게 플러그를 갖다 뺀다든지 그죠? 그런 거 및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가전제품 및 전구 등을 갖다 구입하는 그죠? 그런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요. 이거는 그 어느 정도 효과냐면 이걸 통해서 1.4에서 1.8센트 킬로와트당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전기 가격이 한 10% 정도 그 절약 효과를 가져왔대요. 이게 이제 전기 가격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킬로와트당 한 14센트 정도 되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보면 이게 12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죠? 한 110원 정도 되는 거죠. 요새는 뭐 환율이 좀 올라서 좀 더 되겠지만 110원 정도 되는 거고 14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킬로와트당.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거에 그 전기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그죠? 1.4센트니까. 그죠? 14센트고. 그죠? 그래서 전기 가격의 10% 혈압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왔다고 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다른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의 그런 정책 비용을 보면 1.6에서 3.3센트 정도 킬로와트당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서 매우 비용 효율적인 그죠? 이 단순히 알려주는 것만으로 해서 이 정도 효과 그죠? 이 정도 효과 동등한 효과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규범형을 갖다 상기시킴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자원을 갖다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 알려줌으로써 그런 그 에너지 낭비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켜서 소비를 줄이는 두 번째 예를 갖다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보고타, 콜롬비아의 보고타의 그 예인데, 물 사용을 갖다 줄이는 그런 캠페인, 알림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했는데, 2년 동안, 2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이 된 그런 예예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1997년 1월에 보고타에서 터널 공사하다가 이제 터널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송수관 일부가 파괴가 되었는데, 그래서 물이 이제 공급이 안 됐죠. 그래서 70%의 그런 거주민의 그런 물 공급이 불가하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는 이 상황을 알리면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했죠. 근데 하지만 오히려 물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 이제 97년 초에 이제 1월에 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 여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 소비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증가한 거죠.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다음에 소비량을 갖다 유지했고, 더욱이 이제 물을 갖다가 이제 물이 부족할 거야. 그럼 물을 갖다 많이 받아서 저장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과소비가 예상되는 시점에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스티커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수도꼭지 앞에다가 이제 붙이도록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매일 상황을 갖다 보도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물 절약 캠페인을 갖다 벌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자 4,000명을 동원해서 가정을 방문하게 하고 이제 물을 갖다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약한 시민들한테 이제 상장을 갖다 수여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 물 낭비를 갖다가 많이 하는 그런 세차장, 실제로는 뭐 이렇게 세차장에서 쓰는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세차장 등에서 이제 물을 갖다 막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물 낭비 주변으로 이제 몰아서 이제 그런 경각심을 갖다가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그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이제 캠페인을 갖다 시작하니까 이제 그 물 사용을 갖다 줄이는 그런 협력적인 태도를 갖다 보이는 그런 그 평균적인 그런 물 절약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지금 뭐예요? 다음에 1월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런 지속적인 물 사용 절약 캠페인을 갖다 벌여가지고 2001년, 2005년까지 거의 뭐 이제 2007년까지 이런 낮은 수준의 물 소비가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증가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냐면 결과를 보면 사회적 규범을 갖다 공략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런 자원을 갖다가 절약하는 그런 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공재 확보를 위한 그런 사회적 보상, 그다음에 처벌을 갖다 제공해서 조건부 협력자들의 그런 협력을 갖다가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 절약을 위한 그런 사회적 규범이 형성돼서 10년 이상 지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사회적 규범을 상기시키는 것은 그것도 형성하는 것은 환경 위험에 대응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지진에 대응해서 이 집구조를 강화하는 데 투자를 하면 금액을 갖다 이제 돈을 갖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큼 줬냐면 집값에다가 투자 안 한 돈의 이자를 더하고 거기서 뭘 뺐냐면 수리 비용하고 피해를 갖다 빼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갖다 지불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딱 봐도 이게 뭐 쉽게 이해되는 그런 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여튼 일단 이런 식을 갖다 주고서 이제 요 차이를 갖다 지불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도 이게 뭐 그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비용 효과적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비용 효과적인 상황이고 반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봐라,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정을 못했대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거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결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참가자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하는 기준, 요인은 뭐였냐면 이웃이 얼마를 투자를 했는가, 그 평균 금액이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100% 효과적인 상황이 있다. 투자해야 한다 반드시. 라고 통보한 사람들조차도 이웃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보다 적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마도 그 단순한 확률, 뭐 100% 지진이 일어난다, 그죠? 이런 것들, 이런 확률은 이웃들의 그런 행동이 보여주는 이야기, 상황 설명보다 무의미했기 때문이 아니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여론 주도자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을 갖다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실험 결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회 규모와 관련돼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회 규모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이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그렇게 되려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관련된 사회 규모의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텔 수건을 갖다 이제 재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한 번 닦고 나서 그 메이드가 와가지고 이제 수건을 갖다 이제 갈아주는데 호텔 가면 이게 사실 물 낭비가 심한 거거든요. 한 번 손 대충 닦고선 빨래를 다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요새는 많은 호텔들에서 이제 이 물 사용 갖다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욕조에다 넣어놓지 않는 한 그냥 그 갈아주지 않아요. 자동으로 옛날에는 자동으로 갈아주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판단해서 내가 계속 쓸 거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놔두면 돼요. 빨아야 될 때만 욕조에다 넣어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환경 효과를 갖다 강조하는 것보다는 손님 대부분이 재사용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49%가 재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주의점은 이제 51%는 재사용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한 번 대충 손 씻고 수건을 갖다가 세탁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그 아리조나에서 이 석화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petrified forest라는 건데 이 petri가 뭐냐면 이게 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화된 뭐예요? 숲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숲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나무가 돌이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쫙 있는 그런 아리조나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돼서 이제 암석화된 나무의 숲인데 국립공원인데 많은 방문자들이 이런 석화목, 그러니까 돌이 된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가져가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갖다 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석화목을 갖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규범적인 메시지, 석화목을 가져가지 마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회 규범이 통할지, 그죠? 그걸 갖다 이제 파악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런 비용 효과적인 그런 사회 규범을 갖다 변화해서 비용 효과적인 정책을 갖다가 환경과 관련한 그런 정책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특정 그런 사회적 규범을 알리는 것도 이게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웃들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알리는 것을 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는 하는데 적게 사용하는 가구들의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니야? 좀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메시지를 갖다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규범하고 긍정적 그런 유인 간의 이게 그 보완성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소비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그런 비교 메시지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소비자,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세차장 등 이제 대규모로 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물 소비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도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그런 소비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보낼 때 보수주의자, 뭐 우리가 이제 우파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부분 효용주의자고 자신의 효용이 중요한 거고, 그죠? 이런 사람들보다는 진보주의자들,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동등주의자들이고 남들의 효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한테 이제 2배 내지 4배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남의 일을 갖다 신경 안 쓰는 보수자에게 환경 관련된 사회적 규범이 안 먹힐 때는 기후변화가 건강학회를 초래한다라는 등의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는 사적인 그런 정보,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적인 정보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만 그런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갖다 통보를 했어요. 절감 효과가 없었죠. 그죠? 근데 자신의 그런 에너지 사용률을 갖다 공개하자 20%가 감소를 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만 그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공개를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20%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그런 투자의 장애물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OECD 국가 기업들의 그런 에너지 효율성 투자의 예인데 이게 기후 변화하고 유사한 그런 위험에 대한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관의 그런 규범적인 규범 및 사회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및 기후 정책을 단기적 비용 절감보다는 장기적 전략적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정보 제공 캠페인, 그다음에 지표들을 갖다가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정보 공개는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거, 보건적인 거,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1975년에서 2012년까지 156개 그런 실험 결과를 갖다가 이제 나온 것들을 조사를 갖다 했죠. 그랬더니 그런 그 정보 기반 에너지 전략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전기 소비의 7.4%를 갖다가 감소시킨 것으로 이 156개의 실험 결과에서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에 따라서 이제 자원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런 에너지 효율성을 갖다 표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를 갖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런 에너지 절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런 단순 정보가 투자 유도에 가장 중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 에너지 절약이 왜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를 갖다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반면에 이제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에 관한 그런 정보는 영향이 적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정적인 것, 이런 그런 것을 갖다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 공개 자체가 사람들의 그런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만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는가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상적이라든가 모호하다든가 너무 상세하다든가 너무 복잡하다든가 잘못 프레임이 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도 행동 변화를 갖다 유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인데 생생하고 신선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주목을 갖다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정보 공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혼란을 갖다가 이제 가중시키는 그리고 그 따라서 이제 잠재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고 비생산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연료 효율성의 측정 지표인 뭐 그 리터당 킬로미터 몇 킬로 가는지 그 지표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 및 비용 절감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리터당 뭐 요새 뭐 1달러 1,100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 아니네. 좀 더 밟아봐야 뭐 1,000불 뭐 1달러 1,000원 정도 더 내는 거네라고 평가절하하게 해서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자동차를 갖다 폐차시켜야 되는데 폐차하는 것에 도움을 갖다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행동 변화를 갖다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위험 및 불확실성에서 의사결정을 갖다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행동들의 그런 위험, 그 다음에 혜택을 갖다 이해를 한다고 하여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갖다 알게 된다면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즉, 복잡하고 모호한 정보는 행동을 옮기는 데 도움이 안 되고 특정 전략, 행동 계획을 갖다 찾아내는 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는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정보 캠페인이 기후변화를 간접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재적 비용 절감보다는 건강 관련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다음에 사회적 규범하고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사람들이 캠페인에 따르는 그런 정도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유사하게 특히 이제 빈곤층에 대한 그런 연료 보조금 지급보다는 에너지 사용을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온실가스 및 감축에 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들의 그런 탄소 배출 정보 공개, 이게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고 CDP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사회적 압력을 갖다가 가할 수 있어서 기업들의 그런 행동 변화를 갖다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 관련 기구죠, 유엔에. 여기 그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다가 정보 공개에 이제 가입한 그런 유럽 및 남미 394개 기업이 가입 이유를 갖다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했다, 우리도 가입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이런 유엔 글로벌 컴팩트 가입 이유를 갖다 보니까 강제성, 그다음에 규범성, 그다음에 모방성 행동 때문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 규정,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업 참여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하고, 그다음에 규범성은 뭐냐면 학계로부터 압력, 이건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방성, 유사 기업의 모방 압력,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서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규범 또는 압력은 관내 구성원 및 관외 구성원 간에 반응하는 그런 정책 위반자에게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탄소세 등에서 이제 다른 주가 여기서 도 같은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어떻게 하는지에 영향을 갖다 주고받는다고 해요. 다른 나라, 회사, 지방 정부들의 그런 상대적 성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표에 의한 정부 역량, governance by indicators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정부 역량을 갖다 지표화한 거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정치적 압력으로 작동하도록 하면 이게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GDP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Gross Domestic Product, 그죠? 국민 총 생산이죠. 국내 총 생산. 이게 그런 명확한 그런 경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명확한 지표는 환경적인 그런 지속 가능성 성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와 같은 그런 정부 간 기구를 갖다 통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지표를 보고하게 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행동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과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보존하는 동기 및 행동을 갖다 유발하는 그런 방법들을 봤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기본 사양을 갖다 정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및 환경 보존 동기 및 행동을 갖다 유발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디폴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디폴트를 갖다 이제 정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procra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늑장 부리기, 머뭇거리기, 그죠? 결정을 빨리 하지 않고 행동을 빨리 하지 않고 미루는 거를 갖다 이제 procra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 비활동성을 갖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를 갖다 이용해서 사람들은 이 선택의 자유를 갖다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목표를 갖다 증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녹색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그린 디폴트.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전기 공급사를 갖다 선택하거나 에너지 절약하거나 아니면 식품 낭비를 갖다 감소하는 정책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디폴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특히 뭐 선택해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디폴트, 이 규칙의 효과성을 갖다 증진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그런 비활동성 및 연계하려는 성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디폴트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변화를 갖다 평가할 수 있는 참조점, 기준점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독일의 A인데 전기회사예요. 이 전기회사가 세 개의 요금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으로 바이 디폴트 녹색 요금제를 갖다 제공하는 것, 그죠? 이거는 이제 이전의 요금제보다 8% 저렴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더 저렴하지만 덜 친환경적인 less green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금제, 그죠? 세 번째는 더 친환경적이지만 더 비싼 요금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비자 94%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녹색 요금제를 갖다가 선택을 했다고 해요. 94%가 4.3%만이 더 싼 요금제, 그죠? 2를 갖다가 두 번째를 갖다 선택을 했고 1% 미만은 더 비싼 세 번째 그런 그 요금제를 갖다 선택을 했다고 해요. 즉 뭐냐면 디폴트를 갖다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준 사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에너지를 사용을 갖다 위한 그런 사용 시간에 따른 요금제의 대부분 84%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낮에는 그러니까 출근을 해버리니까 가정에서 뭐예요? 전기를 갖다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갖다 안 틀죠. 그러니까 전기가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장들이 또 많이 돌리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좀 더 아주 그 심야에는 오히려 이제 공장들이 더 싸지고 주택은 좀 더 비싸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밤에 이제 농가의 그 전기 공급이 그러니까 뭐 그 난방을 위한 그런 전기를 갖다가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새벽에 쓸 수 있도록 그때는 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공급을 하죠. 우리나라도 미국도 이제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스마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그런 사용 시간에 따른 요금제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게 디폴트로 돼 있으니까 기본 선택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선택하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일부러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사용해야 되는 옵트아웃으로 이걸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그게 사용되는 그런 옵트아웃으로 이걸 갖다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옵트인으로 했을 때는 이 스마트 그 에너지 그 요금제를 갖다 11%만 선택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옵트아웃으로 하니까 84%가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또 어떤 디폴트를 갖다 선택해야 하는가인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야심찬 것, 너무 친환경적인 그런 디폴트는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게 즉 옵트아웃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서 우리가 어떤 디폴트를 갖다가 어떤 정도의 수준을 갖다 디폴트로 잡아야 되느냐를 갖다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야심차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야심차지 않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디폴트의 수준을 정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난방 온도 조절기를 갖다 예를 들고 있는데 기본 세팅에서 그 초기화 시키면 이제 세팅이 딱 잡히잖아요. 그거 이게 디폴트죠. 그 기본 세팅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온도 감소가 평균적으로 더 큰 온도 감소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기본 세팅에서 1도씩 떨어지게 하는 것이 2도씩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평균 세팅 온도를 갖다 낮춘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난방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디폴트 정할 때 1도씩 떨어지게 하는 것이 2도씩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죠? 그런 얘기예요. 더 옵션을 갖다 많이 준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를 갖다 활용해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능동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이는 사람들이 항상 능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갖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8개월 동안 강제로 전기를 갖다 분배하는 정책을 갖다 했대요. 그랬더니 전기 소비가 14%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 봤대죠. 근데 이게 이제 10년 이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이 됐다고 해요. 즉 소비 습관이 전기 소비 감소에 지속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디폴트를 갖다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다 그 에너지나 아니면 자원을 갖다 적게 소비하게 유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9장을 갖다가 한번 이 climate change, 그죠? 기후 변화를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결론은 뭐냐? 기후 변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감심해하는 그런 문제이다. 이는 기후 변화가 몇 가지 인지적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후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사람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판단은 최근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념적, 사회적 충성도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영향을 준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은 계절적 기상예보 등 확률로 표현된 정보를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먼 미래에 일어날 기후변화보다는 현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의 위험이 모호하면 모르는 상황에 사람들이 대처하지 않는다. 모호하면 대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람들 및 기관들은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공정성 원칙을 갖다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장애물 이외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중에서 희망적인 것들도 이런 심리적인 사회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봤죠. 의사소통 전략은 지역적 심성 모형과 이야기들을 활용해야 된다. 스토리를 갖다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후변화 예보는 보다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의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 협력자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라. 네 번째, 사회 규모 및 비교로 에너지 소비를 갖다 줄일 수가 있다. 정보 캠페인은 보다 효과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여섯 번째, 디폴트 세팅을 갖다 활용해야 된다. 기후변화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조정해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통찰이 기후변화 대응에 심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보건, 그다음에 재정,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각 주제별로 이제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개발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개도국 개발에 관련해서 우리가 쭉 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개발 협력에, 그죠? 농촌 개발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사람들의 그런 편향들, 그다음에 그 편향들을 갖다 극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업, 개입,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거를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분야별로 우리가 이제 이슈를 갖다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